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아부와 유아부를 맡고 있는 윤지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자녀를 등원시키고 밀린 집안일을 한 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끝나는 그 힘든 육아를 마치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응원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감정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영재 목사님께서 코칭이 무엇인지, 감정 코칭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감정 코칭이 왜 필요하고 또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정 코칭에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해주고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통로는 주로 대화가 되겠죠. 엄마와 아이가 백화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나와서 엄마는 매우 들떠 있었는데요. 때마침 사고 싶었던 원피스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입어보고 당장 사야겠죠? 엄마는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쏙 들어서 결제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즐거운 쇼핑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는 원피스고 쇼핑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울며 불며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한참 뒤에서야 백화점 직원 손에 이끌려서 나타난 아이를 만난 엄마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길래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엄마 손 꼭 붙잡고 다녀야 된다고 했지? 아휴, 내가 이래서 너랑 어딜 다니지를 못해.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려서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만났다는 안도감을 그런데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잃어버려서 놀라고 불안했던 이 아이는 엄마를 만나서 아주 반갑고 기쁜데 엄마가 너랑 다닐 수가 없다. 엄마가 뭐라고 했냐. 한눈 팔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는 나를 만나도 반갑지가 않구나. 나랑 다니는 걸 엄마는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오해하게 된 거죠. 우리는 마음만으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흔히 대화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말로써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고작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을 포함해서 눈빛, 그리고 말투, 억양, 태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수용적 태도가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 코칭 대화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참을걸,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고 지나가거나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건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말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실수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유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부모의 말에 크게 반항을 한다거나 그리고 대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언제부턴가 부모와의 대화를 꺼리거나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부모 자신의 대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난, 경멸, 담쌓기, 방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비난하는 대화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이것저것 가지고 놀다가 어질러 놓고 또 다른 걸 꺼내서 또 놀다가 어질러 놓고 온 집안을 어질러 놓고 있어요. 엄마는 다정하게 다 놀았으면 치우고 다른 장난감 꺼내서 놀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에 바쁩니다. 마음속으로 참을인을 수없이 써내려가면서 아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장난감을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도 따라서 정리하겠지? 난 참 참을성 많은 좋은 엄마야. 그런데 아이는 엄마는 치워라, 나는 어지를 거다 하면서 계속 어질러 놓기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엄마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엄마가 장난감 치우라고 했지. 도대체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엄마가 너 뒤따라다니면서 장난감 치워주는 사람이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정말로 할 땐 안 듣고 이렇게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아이는 현재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을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을 통해서 늘 잘못을 되풀이하는 성품을 가진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는 내일 또 장난감을 어지르며 놀 거고 엄마는 또 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경멸하는 대화입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동생만도 못하니? 또는 장난치다가 넘어지는 아이에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와 같이 아이를 은근슬쩍 조롱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경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하고 피식 웃거나 이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눈을 굴리는 것 이런 표정들 등도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멸은 부모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담쌓기입니다. 아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데요. 아이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이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생긴 친구가 있다면 첫째 아이가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막 엄마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가 한 걸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는데 부모는 동생을 돌보느라고 알았어 잠깐만 하면서 첫째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부모의 무반응으로 인해 부모와 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방어하는 대화입니다. 장난감을 안 치웠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너 혼내면 속상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치우면 얼마나 좋겠니? 울지 마. 엄마도 너 때문에 울고 싶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의 방어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모든 잘못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대화들이 있는데요. 네가 그랬지! 라고 먼저 단정짓는 대화나 너 자꾸 이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죄책감이나 그리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화, 그리고 빨리 안 해? 라고 하는 일방적인 명령, 네가 형인데 동생을 때리면 돼? 동생을 잘 돌봐줘야지
라는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대화는 자녀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관계 망치는 대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부터 아이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또 워킹맘들은 직장 일을 마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자기 싫어하는 아이 다 어르고 달래가지고 겨우 재우고 매일 반복되는 고된 육아 속에서 정말 나도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정말 우아하게 예쁘고 착한 말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냥 후회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공감하고 수용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그렇구나 하고 경청하는 대화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나의 말을 누군가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계속 어질러 놓고 있어요. 정말 참다가 이제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장난감을 이렇게 널어놓고 놀면 좋아? 기분이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왜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러면 말을 하겠죠? 뭐 이렇게 놀면 재미가 있고 이것도 놀고 저것도 놀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엄마가 그렇구나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때 엄마가 그렇구나. 근데 엄마가 이렇게 다닐 때 장난감을 혹시라도 밟게 될까 봐 엄마가 너무 조심스러워. 지금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은 좀 치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 엄마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게 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는 보지도 않고 막 영혼 없이 막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꼭 말은 아니어도 그렇구나 이런 말이 좀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의 이야기하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고 표현하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말과 같은 수용하는 대화입니다. 아이가 화가 많이 나 있거나 슬퍼할 때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슬프구나 이렇게 아이의 상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대화가 좋은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정말 해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냉장고를 열고 막 배고프다면서 먹을 걸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성이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수용하는 대화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모르게 너 지금 숙제하기 싫으니까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거지. 계속 먹는 거지? 하면서 빨리 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더더욱 아이의 말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먼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야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화법은 잘 들어주고 아이의 기분을 살펴줌으로써 아이의 속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까지 다 받아줄 수는 없겠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칭찬과 꾸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직 어린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잠자고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심지어 응가하는 것까지 아주 작은 것에도 와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아주 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하는 것은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를 칭찬하고 꾸중할 때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자신감이 상승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한 칭찬은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특히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칭찬은 보상이 없으면 해야 할 동기를 얻지 못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장하는 그 성장감 그리고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을 잘 돌보는 넌 참 착하다. 아유, 우리 지성이는 정말 정직해. 이와 같이 아이의 성격이나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아유, 그동안 줄넘기 연습 열심히 하더니 연속으로 10개나 하게 됐네. 와, 정말 자랑스럽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고, 칭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칭찬의 방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바로 잘했다 라는 말보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난감 정리를 깨끗하게 한 아이에게 장난감 정리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장난감 정리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준비하는 동안에 동생하고 잘 놀아준 아이에게 아유 동생도 잘 돌봐주고 넌 정말 착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유 동생이랑 잘 놀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존중받은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아이도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꾸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꾸중 정말 어려운데요. 저도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도 순간에 그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욱하는 감정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꾸중을 할 때는 아이의 인격이나 성격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해요. 아이가 실수로 우유를 엎질렀어요. 그때 이제 엄마는 말하죠. 엄마가 우유 엎지르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지?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이런 식으로 아이의 성격이나 인격을 꾸짖는 듯한 말은 나는 조심성이 없는 나쁜 애구나. 나는 말썽만 피우는 어린애야.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기 쉽습니다. 우유를 엎질른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식탁에 우유가 다 쏟아졌네. 우유 쏟아져서 지성이는 우유 못 먹게 되고, 그리고 엄마는 식탁이 엉망이 돼서 너무 속상해. 엄마가 손잡이 달린 컵에 우유를 따라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실수했네. 다음부터는 엄마가 손잡이 달린 컵에 우유 줄게. 지성이도 우유 엎지르지 않게 조심해줘. 이렇게 말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엄마가 또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주 좋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아까 칭찬도 딱 한 가지 하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꾸중도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뭐 하라고 했지? 이렇게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뭐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순간 아이도 아차 싶어요. 그때 막 아이도 막 미안한 마음이 생겼는데 훅 들어오는 엄마의 그 강요 섞인 말에 아이는 인격의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면 좋겠어 라고 요청의 말을 통해서 부모가 자신의 그 아이의 미안한 마음도 알아주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는데 나도 고쳐야겠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주의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부모의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동시에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잠언이라는 책 아시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 제가 골라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나 그리고 무분별하고 잘못된 자신의 감정의 표현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었던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기를 실천해 보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읽으면 1년 동안에는 총 12번의 잠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생각나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만이라도 매일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 각 구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 코칭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다 어른이 되고 또 어쩌다 부모가 된 우리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조차 깨달을 새 없이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자녀가 상처를 받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변명을 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솔직하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통해서 아이의 말에 경청하고 또 아이의 그런 생각에 수용적 자세를 보여주면서 대화함으로써 자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코칭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